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일 수도, 혹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치열하게 견뎌내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면서도 끝내 미소 짓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에 쥐어진 구겨진 5만 원권 몇 장과 만 원권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 돈 뭉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전부 합쳐봐야 고작 60만 원 남짓이더군요. 박민우, 그 사람과 함께했던 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겨우 이 지폐 몇 장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문 앞에 짐짝처럼 내던져진 낡은 옷가지들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더 있었네요. 제대로 된 코트 한 벌조차 챙기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제가 집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전날 밤 민호 씨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이혼 협의서를 식탁 위에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아파트 천장이 들썩이는 것만 같았죠. 그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김지수, 내 꼴을 좀 봐. 맨날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면서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잖아. 이제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 들어간다는데 내가 언제까지 내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아야 해. 이 결혼 여기서 끝내. 당장 도장 찍어.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입술만 달달 떨었죠. 직장이 없다고요. 처음 결혼할 때 지수야, 너는 집에서 편히 쉬어. 돈은 오빠가 벌어올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속삭이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지셨을 때 대소변을 다 받아내며 보름 넘게 병실을 지키느라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밥만 축내는 여자라는 말 한마디로 지난 5년의 헌신을 통째로 부정당해 버린 겁니다. 뭐라고 항변이라도 하고 싶어 입을 뗐지만 그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던 제 가이드 가방을 낚아채더니 현관 밖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냈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마. 이 아파트 내가 결혼 전에 대출 끼고 산 4명이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이 60만 원은 그동안 수고한 값이라고 치고 인간적으로 주는 거니까 군말 말고 나가. 당장.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자니 복도 끝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살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양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인간에게 구구절절 사정을 이야기해봐야 입만 아프고 가슴만 더 후벼팔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근처에 아주 낡고 저렴한 고시원 방 한 칸을 얻어 이틀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좁고 습한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죠. 60만 원. 이 돈으로는 한 달도 채 버티기 힘들 것이 뻔했습니다. 무언가라도 해서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학벌도 변변치 않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저를 받아줄 곳이 그리 쉽게 나타날 리 만무했습니다. 고시원 앞 계단에 멍하니 앉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다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 보이는데 저만 세상에서 뚝 떨어진 이방인 같아 마음이 한없이 떨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살아생전 시장통 한구석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하셨거든요. 그곳에서 엄마는 정성껏 반죽을 밀어 한국식 채소전을 부치곤 하셨죠. 학교가 끝나면 저는 늘 엄마 옆에서 일손을 돕곤 했습니다. 엄마는 전을 뒤집으며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우리 집 전은 특별한 비법이 없어. 그저 속 재료 아끼지 않고 팍팍 넣고 소스 하나도 정성으로 끓이는 거. 사람 사는 것도 똑같단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대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 그때는 기름 냄새가 옷에 배는 게 싫고
전 부치는 일이 고되게만 느껴졌는데 지금 이 막막한 순간에 엄마의 그 투박한 손맛이 제 목숨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남은 돈 60만 원을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중고 주방기구 시장을 뒤졌습니다. 반나절을 헤매고 나서야 구석진 곳에서 낡은 리어카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지고 철판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지만 다행히 바퀴는 튼튼해 보였고 가스레인지 불도 시원하게 잘 붙었습니다. 중고상 주인 아저씨가 담배 한 대를 태우며 무심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세댁, 이거 내가 2년 동안 애지중지 쓰던 거야. 잔고장 한 번 없었지. 진짜 살 마음 있으면 30만 원 밑으로는 절대 안 돼. 주머니 속 쌈짓돈을 만지작거리며 제가 작은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번에 사정이 좀 생겨서 혼자가 됐거든요. 수중에 가진 게 이게 전부라. 15만 원에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꼭 더 챙겨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아저씨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보아하니 사정이 딱해 보이네. 알았어, 15만 원에 가져가. 대신 나중에 고장나면 나 찾아와서 딴소리하기 없기다. 내가 수리는 공짜로 해줄게. 돈을 건네드리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곧바로 식자재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밀가루, 옥수수가루, 그리고 신선한 달걀, 무엇보다 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엄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장님께 매일 조금씩 재료를 가져가고 장부가 쌓이면 결제하겠노라.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렸더니 인상 좋은 사장님은 제 처지를 이해해 주시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소스였습니다. 엄마가 알려주셨던 비법대로 된장과 고추장을 적절히 섞고 굴소스와 각종 향신료 그리고 팔각과 계피를 넣어 정성껏 졸였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공용 주방에서 소스를 끓이는데 온 복도에 고소하고 짭짤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소스를 끓일 때면 저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젓가락 끝에 묻은 소스를 맛보곤 했죠. 지수야, 이 소스가 맛있게 졸여져야 내일 손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찾아오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는 일만 남았죠. 근처를 며칠 동안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모기 좋은 곳은 이미 자릿세가 너무 비싸거나 노점 단속이 심했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걷다가 도착한 곳은 제3고등학교 정문 근처였습니다. 길가 한편에 비어있는 자리가 보였고 그 옆에는 군고구마를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여기서 전 장사를 좀 해봐도 될까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군고구마 아주머니는 고개를 쑥 내밀어 저를 살피시더니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머, 젊은 사람이 고생이네. 여기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 사람이 꽤 많아. 대신 새벽 일찍 와야 해. 구청에서 가끔 단속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주변만 깨끗이 치우면 크게 간섭 안 하더라고.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저는 무거운 리어카를 밀고 학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고 차가운 가로등 불빛만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밀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걸었습니다. 지수야,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목표 장소에 도착해 리어카를 단단히 고정하고 불을 올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반죽을 섞고 송송 썬 파와 고수, 신선한 달걀들을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담긴 특제 소스도 꺼내두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죠. 전 사세요 라고 소리내어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한 명이 제 리어카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줌마,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달걀 추가하고 소시지 넣으면요. 여학생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자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응, 학생. 달걀 넣고 소시지까지 하면 3,500원이야. 맵게 해줄까? 아니면 그냥 기본으로 해줄까? 조금만 맵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죽을 국자로 떠서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 창약 부었습니다. 글깨로 반죽을 얇고 둥글게 펴는 동작이 아직은 서툴렀지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최대한 얇고 바삭하게 펴려고 노력했습니다. 반죽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익어갈 때쯤 달걀 하나를 톡 깨서 올리고 노른자를 터뜨려 골고루 펴 발랐습니다. 그리고 전을 뒤집어 정성껏 만든 소스를 듬뿍 바른 뒤 소시지를 얹어 돌돌 말았습니다. 깨끗한 종이봉투에 담아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학생은 전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예요. 소스가 진짜 대박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달콤한 꿀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맛있니? 다행이다. 다음에 또 오렴. 첫 손님을 시작으로 손님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려다주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던 직장인들까지 제 리어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전을 부치며 손님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긴장감은 사라지고 장사의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장사 중간에 제복을 입은 구청 단속반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위생에 신경 좀 써주세요. 쓰레기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여기 쓰레기 봉투 준비해뒀습니다. 주변 정리 깨끗이 할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옆자리 군고구마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찡긋 웃으셨습니다. 거봐, 우리가 예의만 잘 차리면 다들 이해해 준다니까.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학생들은 모두 수업에 들어갔고 거리의 인적도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굽혔던 허리를 펴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시큰거렸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돈통을 열어 지폐를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오전 장사로 번 돈이 무려 64,000원이었습니다. 손에 쥔 돈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혼 후 제 손으로 처음 벌어들인 귀한 돈이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한 푼 한 푼 제 땀방울이 서린 결실이었습니다. 속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물려주신 이 손맛으로 다시 시작해 볼게요. 리어카를 정리해 숙소로 돌아가는 길, 등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참 따스했습니다. 박민호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같이 무능한 여자는 나 없으면 굶어 죽는다. 던 그 독한 말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두 손으로 당당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문 앞에 소란스러운 공기를 단숨에 가르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자전거와 낡은 전동 킥보드들이 오가는 이 투박한 길목에 눈이 부실 정도로 매끄러운 광택을 내뿜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선 것이었죠. 주변의 낡은 건물들과 먼지 날리는 길바닥 사이에서 그 차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뚝 떨어진 이물질처럼 이질적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어느 부유한 집 학부모가 아이를 데려다 주러 온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책가방을 맨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잡지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20대 초반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였죠. 그녀는 부드러운 분홍빛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감의 질감이 어찌나 고운지 제가 입고 있는 세탁을 반복해 빳빳해진 티셔츠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발끝에 신은 하얀 가죽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여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였고 손에 든 미색 가죽 가방은 얼마 전 백화점 쇼윈도에서나 보았던 명품 브랜드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옆에서 군고구마를 팔던 이 아주머니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다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더군요. 지수야, 저 아가씨 좀 봐. 평범한 집, 귀한 딸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저 가방 하나면 우리 전을 몇 달 치는 팔아야 할걸.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철판 위에 뒤집개를 고쳐 쥐었습니다. 그녀는 기름 냄새와 연기가 자욱한 제 리어카 앞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매캐한 연기조차 개의치 않는다는 듯. 그녀는 허리를 살짝 숙여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반죽과 소스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주머니, 이 소스 냄새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혹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맑은 목소리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 네, 아가씨.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가르쳐 주신 비법대로 직접 달인 거예요. 팔각이랑 계피 같은 약재도 넣고 약한 불에서 한참을 졸여야 이 맛이 나거든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손길에 더욱 정성이 담겼습니다. 소스 단지를 열자 수십 년 전 엄마 옆에서 맡았던 그 익숙하고도 포근한 향기가 아침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반짝이더니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 찾았다. 아주머니, 저 전 5개만 해주시겠어요? 전부 달걀 추가하고 소시지도 넣어주세요. 매운 건 아주 조금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5개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제가 쥐고 있던 글개가 철판에 부딪히며 깡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한꺼번에 5개나 주문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옆에 있던 이 아주머니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5개는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건 따뜻할 때 바로 먹어야 맛있는데 혼자서 다 못 먹을 텐데.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머리 위에 핀을 반짝였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 혼자 먹으려는 게 아니라 집에 계신 부모님이랑 할머니, 할아버지께 맛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멀리서부터 이 냄새를 맡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좋아하며 먹었던 그 맛이랑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녀의 효심 어린 말에 저는 감동하여 서둘러 반죽을 펐습니다. 아이고, 참 착한 아가씨네. 알았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반죽을 평소보다 더 넉넉히 둘러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얇고 둥글게 아주 정성스럽게 폈습니다. 반죽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익어갈 무렵 저는 남몰래 달걀을 하나 더 톡 깨트려 넣었습니다. 원래는 하나씩만 넣는 게 원칙이었지만 제 처지를 동정해서 이렇게 많이 사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전혀 서두르는 기색 없이 리어카 옆에 서서 제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파를 조금 많이 뿌려도 파가 많으면 더 향긋하고 좋죠. 전 파 좋아해요. 라며 예쁘게 웃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학부모 한 분이 아가씨네는 식구가 많은가 봐? 라고 묻자 그녀는 네, 부모님이랑 조부모님까지 딱 5식구예요. 라며 상냥하게 대답하더군요. 드디어 5개의 전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깨끗한 종이 봉투에 담고 다시 큰 봉투에 넣어 입구를 꼼꼼히 접어 건넸습니다. 아가씨, 여기 있어요. 식기 전에 얼른 가서 드세요. 식으면 반죽이 눅눅해져서 맛이 덜하니까요. 그녀는 봉투를 건네받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나에 8영원씩 5개니까 총 40영원 맞죠? 여기 QR코드로 찍을게요. 휴대폰에서 띠링하고 입금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거스름돈 5영원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아까부터 수고하시는데 잔돈은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안 돼요.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더 받는 건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렇게 많이 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걸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기계까지 짧아지면 안 된다고 남의 돈 거저 탐내지 말라고요. 이 돈 안 받으시면 저 오늘 잠 못 자요. 제 단호한 태도에 그녀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돈을 받아 넣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정직하시네요. 알았어요. 그럼 이 돈은 넣어둘게요. 대신 저 내일도 올 거니까 그때 더 맛있게 해주셔야 해요. 내일도 이 자리에 계시죠? 그럼요. 저는 매일 새벽 4시부터 나와 있어요. 오시면 가장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다시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서둘러 나와 차문을 열어주고 봉투를 대신 받아 실어주었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여 멀어지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주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철판을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내 말이 맞지? 저 아가씨 분명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 댁 귀한 따님일 거야. TV에서 본 재벌가 막내딸이랑 아주 똑 닮았다니까. 너 오늘 횡재했네. 저는 철판을 닦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요. 그저 제 모습이 안쓰러워 도와주신 거겠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제 음식을 좋아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내일은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겠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동정심에 기대어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덕분에 그날 오전 장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 재벌가 아가씨가 줄 서서 사 먹은 전이라는 소문이 금세 퍼져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죠. 수입을 정산해 보니 자그마치 23만 원이 넘었습니다. 고시원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 머리맡에 그 5영원을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밀가루와 옥수수가루를 최적의 비율로 섞고 파와 고수를 다듬으며 엄마의 레시피를 다시금 곱씹었습니다. 내일은 그녀가 좋아한다는 파를 더 넉넉히 준비해야지. 향긋한 향기가 그녀의 집안 가득 퍼질 수 있도록 말이죠. 동이 트고 학생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무렵 어제의 그 검은색 고급 세단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문이 열리는 모양새부터가 달랐습니다. 앞좌석에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서둘러 내려 뒷좌석 문을 정중히 열었습니다. 리어카 앞에선 제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의 그 아가씨가 아니라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기품 있는 신사였습니다. 빈틈없이 빗어 넘긴 머리칼과 구김 하나 없는 회색 수트. 그리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기운에 주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제 리어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니 철판 위에서 피어오르는 소스 냄새를 한참 동안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이복의 이 전 소스, 혹시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인가?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대로 팔각과 계피를 넣고 오랫동안 정성껏 끓인 거예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네 어머니 성함이 혹시 조수란 씨가 아닌가? 25년 전쯤 서천구 쪽에서 전 노점을 하셨던 그분 말이야. 어머니의 조남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뒤집개가 철판 위로 챙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저희 엄마 성함이 조수란이에요. 그때 저는 아주 어렸지만 엄마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는 손수건을 꺼내 젖은 눈가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이름은 주걸림이네. 25년 전 내 공장이 도산하고 빚더미에 올라 아내마저 떠났을 때 삶을 포기하려 한강변에 앉아 있었지. 그때 자네 어머니가 따뜻한 전 한 접시를 내밀며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라며 나를 다독여 주셨어. 그리고는 장사해서 모은 귀한 돈 50만 원을 제발 다시 시작해보라며 내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어주셨지. 그 이름, 주걸림. 어머니께서 가끔 말씀하시던 언젠가 크게 성공할 것 같던 눈빛이 맑은 청년이 바로 이분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제 자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주시 그룹의 회장이자 이 도시 최고의 자산가가 되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주 회장님은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내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네. 25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 이제라도 자네를 찾았으니 내가 무엇이든 돕겠네.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남을 도울 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저도 엄마의 손맛을 미천 삼아 제 힘으로 당당히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 회장님은 제 대답에 더욱 감동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대신 그는 제가 더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학교 근처의 작은 매장을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얻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예감도 잠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아침 제가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전 남편 박민호가 너덜너덜한 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제가 재벌 회장님과 인연이 닿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뱀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정을 생각해서라도 주 회장님께 말 한마디만 잘해줘. 나 취직도 시켜주고 돈도 좀 챙겨달라고 말이야. 어차피 우리 부부였잖아. 뻔뻔한 그의 요구에 제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박민호, 내가 사람이니 나를 빈몸으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부 타령이야. 당장 여기서 꺼져.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리어카를 발로 차고 손님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질 나쁜 일행들까지 데려와 행패를 부렸죠. 그때 다시 한번 주 회장님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박민호와 그 일행을 제압했습니다. 주 회장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내 은인의 딸을 건드리다니. 법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마. 민호는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가 도박 빚을 갚으려고 제 어머니의 유품인 금팔찌를 몰래 팔아치웠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주 회장님은 이미 그 팔찌의 행방을 찾아 다시 되찾아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이건 자네 어머니의 혼이 담긴 물건일세.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게. 다시 제 손목으로 돌아온 금팔찌는 엄마의 온기처럼 따스하게 반짝였습니다. 지수씨, 일단 마음 좀 가라앉혀요.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천천히 정리해요. 주 회장님의 묵직하고 따뜻한 음성에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행주를 들어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를 닦아내고 흩어진 파와 고수들을
정성스레 모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군고구마 아주머니도 제 손을 맞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다행이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큰일 치를 뻔했어.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담당 형사였습니다. 김지수 씨, 조금 전 주 회장님 측에서 인계한 박민호 외이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업무방해 및 위협행위가 인정되어 일단 5일간의 유치장 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는 덧붙여 박민호가 그동안 도피 중이던 3천만 원 상당의 도박빚 문제도 채권자들과 연락이 닿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니 다시는 지수 씨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제 손등에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 회장님이 전해주신 소식은 저를 더 크게 울게 만들었습니다. 지수 씨, 내가 사람을 시켜 박민호의 행적을 좀 조사해봤더니 그놈이 이혼할 때 자네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팔찌를 몰래 가져갔더군. 그 팔찌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지수야, 살다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 오면 이걸 팔아서라도 버텨라. 라며 제 손목에 끼워주셨던 눈물겨운 유품이었습니다. 박민호는 그것을 종로의 한 금은방에 8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겨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던 것입니다. 주 회장님은 이미 그 금은방을 수소문해 팔찌를 다시 찾아오셨고 며칠 뒤 딸 서연 씨를 통해 그것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제 손목에 돌아온 금팔찌에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던 가느다란 난초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팔찌의 차가운 금속 성질이 제 살칼에 닿는 순간 마치 엄마가 지수야, 고생 많았다라고 다독여주시는 듯한 온기가 전해져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주 회장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비바람 맞으며 장사하는 건 이제 그만해요. 내가 학교 근처에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를 봐두었네.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100만 원으로 조율해 주셨고 인테리어 비용 또한 당신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며 극구 사양하는 저를 설득해 부담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게 이름을 망설임 없이 술한전집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전을 부치며 저를 키워내신 어머니, 조수란 여사의 이름을 세상에 당당히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보름 동안 주 회장님의 회사는 최고급 밀가루와 식용유를 시중 가격보다 30%나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원가 걱정 없이 더 좋은 재료를 듬뿍 넣을 수 있게 되었죠. 드디어 오픈날 가게 입구에는 서연 씨가 보내준 술한전집 대박 기원이라는 커다란 화환이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리어카 시절부터 단골이었던 학생들과 이웃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여성분이 가게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외투를 입은 그녀의 손은 거칠게 트여 있었고 눈빛에는 삶의 고단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여기서 일할 사람 안 구하나요? 밥만 먹여주셔도 되는데. 성함이 왕씨라는 아주머니의 사연은 가슴이 시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작년에 남편을 사별하고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 누워있는 아들을 홀로 돌보며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그 모습에서 예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여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내일부터 당장 나오세요. 월급은 300만 원 드릴게요. 식사도 여기서 저랑 같이 따뜻하게 하시고요. 왕 아주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펑펑 우셨습니다. 왕 아주머니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주셨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가게 구석구석을 닦고 재료를 준비하셨죠. 저는 아주머니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고
단호박을 갈아 넣은 황금 단호박 전과 당뇨 환자들을 위한 메밀 채소 전을 출시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가게 밖까지 줄이 길게 늘어설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행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엄마가 주 회장님을 돕고 주 회장님이 저를 돕고 제가 다시 왕 아주머니를 돕는 이 아름다운 순환이 바로 삶의 진정한 맛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장사를 마친 뒤 가게 중앙에 걸린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엄마, 저 정말 잘하고 있죠? 엄마 이름 부끄럽지 않게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게요. 어느 날 아침 개점 준비를 하던 왕 아주머니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지수씨, 큰일 났어. 박민호가 가게 앞에서 사람들 붙잡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나가보니 박민호가 나무 그늘 아래서 손님들에게 이 집 전은 썩은 달걀을 쓰고 밀가루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며 악의적인 비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예전의 나약한 김지수가 아니었습니다. 박민호, 당장 그 입 못 다물어. 우리 재료는 주 회장님이 보증하는 정규 업체에서 매일 공수받는 신선한 것들이야. 제가 당당하게 맞서자 박민호는 되레 목소리를 높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지만 그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매일 전을 사가던 장할아버지는 내가 이 집 전을 한 달 넘게 먹어도 속 한 번 편안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지팡이를 휘둘러 그를 쫓아버렸죠. 결국 박민호는 다시 찾아온 채권자들에게 덜미를 잡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손맛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나처럼 막막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삶의 기술로 전해주기로 말이죠. 주 회장님은 제 뜻을 전해 듣고 시청의 취업지원센터와 연결해 주셨고 그렇게 술한 전 손맛 나눔 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미나 씨부터 은퇴 후 갈 곳을 잃은 아주머니들까지 수십 명의 수강생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반죽을 얇게 펴는 법부터 정성을 다해 소스를 조리는 비법까지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하여 옆 매장까지 확장하게 되었고 매달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찾아 전을 대접하는 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제 전을 드시더니 20년 전 서천구 시장통에서 먹던 그 맛이랑 똑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는데 그 순간 저는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게 전등이 나갈 때마다 묵묵히 달려와 수리해주던 동네 전기 기술자 성진 씨와 인연이 닿은 것이죠. 그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사는 성실하고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식 대신 술 한잔 집에서 손님들과 나눔 교실 식구들을 모시고 소박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진 씨의 딸은 제게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겼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식조차 끊겼던 박민호는 도박 빚을 갚지 못해 공사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병든 몸으로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를 증오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농장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죠. 지수야,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한 일인 줄 몰랐어. 그가 남긴 참회의 말은 저에게도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가게 벽면에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나눔 교실을 거쳐 자립에 성공한 수강생들의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진 씨와 함께 나란히 서서 끓어오르는 전 소스를 젓고 있노라면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인생이라는 게 전 부치는 거랑 똑같단다. 약한 불에서 정성을 다해 오래 지켜봐야 비로소 고소한 제맛이 나는 법이야.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두운 복도에서 떨던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따뜻한 전 한 접시로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당당한 주인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제 전한 접시와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걷다 보면 당신의 계절에도 반드시 찬란한 꽃이 필 테니까요.